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을은 이번 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광주시장 선거 이후에 중국에서 연구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과 함께 현재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상황과 또 지난 중국에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언제 오셨어요? 지난해 12월 14일 출국해서 이달 11일 귀국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죠? 제가 해외 연구 활동을 떠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광주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모처럼의 휴가를 2년가 연고가 단절된 곳에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한 제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의 목적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네.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연구와 자기 성찰하는 데 보냈는데 특히 중국의 많은 석학과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바람직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귀국 직전에는 3개월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그리고 중국 인민대학, 하북공업대학에서 교수, 학생 이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주는 중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연구 활동도 하시고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는데요. 예. 지금 많은 생각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매우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약효도 없는 처방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심각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에 덫에 걸려 있고 국민의 행복 지수는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속병이 너무나 깊고 이중하기 때문에 정부처럼 단기 부양책이나 미봉책으로는 치료될 수 없고 이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저는 시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7,500불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근데 인구는 13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장이 매우 절실한데도 이 시진핑 주석은 물적 고속 성장을 포기하고 질적 중속 성장으로 전환하는 소위 신창타이를 선언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구조조정이 절실한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이 정치적 지지율에만 연연해서 땜질 처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요. 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세 가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저성장과 양극화 또 국민들의 행복지수 여러 가지 이런 골병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지금 양극화 문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인데 지금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은 지금 사내 유보금이 20년 동안 29배나 지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게 문제인 거죠?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부채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고 전월세 자금 마련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DTI와 LTV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현재 1,089조에 이르고 있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가계부채가 무려 424조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소득이 조금 늘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부지와 대기업 위주로 100조 원에 가까운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킨 채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로 2008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재정이 적자 상태이고 국가 부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에 216조나 늘어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국가 부채가 515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저는 임기 말에 재정 파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정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내관인 가계부채, 또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재정 건전성에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지금 대기업 위주로 지금 재편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의 구조 개혁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제 정부가 경제 철학을 물질이나 성장률 수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행복 경제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물질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질로 다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죠. 네네. 또 이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는 이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질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견인하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적정 복지를 통해서 서민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경제 상황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는 천수답 경제입니다. 네네. 여기서 벗어나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을 육성해서 해외 충격을 적게 받는 전천후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인구 5천만의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대국인 중국 시장을 내수 시장화하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에서도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이제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금 지난 강주시장 선거 이후에 지금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역할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를 접어야 하는 것인지 계속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인 이용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게 주어진 역할은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호남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가진 전문성 그리고 국정 경험을 후회 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책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실은 이곳저곳에서 이번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명예를 회복하라는 요구도 있었죠. 네네. 그렇지만 그것은 정도가 아니고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애초부터 보궐선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1년 국회의원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보다 더 커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서울은 지금 여야 후보부터 지금 야권 후보들까지 지금 다자구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시민들의 선택권 확보, 그리고 호남 정치 복원, 한국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동안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 독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혜택을 입었지만 호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유능한 호남 인재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역시 확실한 표밭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게을리하면서 경쟁력과 체질이 약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이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측면에서 보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인물로 경쟁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천혁명을 이루고 진정성 갖고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면 영남에서도 새누리당의 독점체제가 무너져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호남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지금 공천 관련해서요. 서구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천혁명은 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략 공천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강주에서 두 차례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진전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기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 후에요. 예. 호남 정치 개혁하기 위한 그 시작을 하겠다. 또 명분은 당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당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천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천정배 전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네. 이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고 분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2017년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네네. 이 호남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식을 바꾸고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전략공천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시기도 한데요. 지금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금 이용섭 원장께서는 탈당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도부를 비판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해 이제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이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 서구울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번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였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시민들의 서운함과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가 되면서 개파를 초월해서 당직 인사를 하고 경제정당과 안보정당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되면 분당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병인 그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고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반칙은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지금 정치적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치적 의지가 있으신 걸로 방금 언급도 하셨고요. 예.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복당은 어떻게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원장님한테 정치는 어떤 것인지 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복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당 문제는 지역 주민들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결정을 하고 저는 실은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 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그런 좋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2017년 정권 교체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쪼록 지금 계획하신 바들 잘 이루셔서 또 한국 사회를 많이 바꾸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